예,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게 자꾸 장황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원리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장황하게, 다른 분야보다 더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니까 이 처분 사유의 일단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죠? 처분 이유하고 다른 점도 유사한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뭐 그냥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니,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니까 어떻게든지 허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소송의 이례적 해결, 분쟁의 이례적 해결은 도모가 되지만 원고의 방어권은 문제가 되고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고의 방어권 보장하고 분쟁의 이례적 해결 사이에 어느 선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그 선이 뭐냐? 그 선이 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부정설과 긍정설 사이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겠죠. 있는데 판례는 340페이지입니다. 판례는 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러니까 애초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 아까는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잖아요.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것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는 것은 추가 변경이 안 된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삼았던 처분 사유와 소송이 개시된 이후에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왜 이거 따지는지 일단은 번지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세 번째 문답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판례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부정에 가깝습니까? 긍정에 가깝습니까? 이 지금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애초에 삼았던 처분 사유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 부정설이죠, 사실은. 절충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절충설이라고 설명하고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부정설이죠. 아주 조그만 범위에 긍정설인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판례를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그렇다면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게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즉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일단 기본적 사실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에서, 그죠?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에서 적용법조 부분은 항상 익스큐즈 된다는 얘기죠. 사실관계니까, 기본적 사실관계니까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경우는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정도는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판례 이론을 요약하면 판례 이론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기준선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기준선이 되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제 해석으로는요, 원칙적으로 부정설에 가까운데 허용이 되는 경우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만 변경하는 경우, 또 하나는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례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사례들,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동일하고 본 사례들,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대신에 찾아는 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34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뭐 설명하고 있는 네 견해는 뭐냐?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쭤볼 거 아닙니까?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누차로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적 정의잖아요. 이 절차적 정의하고 소송 경제의 긴장 관계입니다. 그죠? 절차적 정의하고 소송 경제의 긴장 관계인데,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서만 절차적 정의와 소송 경제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체법에서요, 행정실체법에서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인 취소 사유성을 생각해 보세요. 견해가 둘로 나뉘죠.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인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느냐. 어차피 또 할 건데, 어차피 처분청은, 행정청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절차를 보완해서 또 그 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특히 기속행위의 경우에. 그러면은 그걸 절차적 하자를 독자적인 취소 사유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반대로 절차적 정의를 위해서 취소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죠. 판례는 뭐예요? 취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원칙적 부정설이잖아요.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판례는요, 상당히 절차적 문제를 중요시하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 절차적 정의하고 소송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행정실체법에서부터 행정소송법에 각각의 몇 가지가 있어요. 더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판례는 다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처분 사유 독자적인 취소 사유성이나 아니면 처분 사유의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 사유성이나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나 다 절차적 정의 쪽에 지금 웨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저는 이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걸 도모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분쟁을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적시에 해결해주고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해주는 가치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판례의 기조를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판례의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판례가 절차적 하자의 취소 사유성이라든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도 절차적 정의와 소송 경제가 긴장 관계가 있는 모든 논쟁거리 중에서도 기존의 판례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현대 사회가요 급변하고 있는데 계속 소송만 해야 돼요. 그죠? 분쟁이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소송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내고 일단은 소송 경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과 관계없이 판례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에요. 아예 그러면은 제 생각을 버리고 판례 이론대로 일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관해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러니까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가 있는데 처분 이유나 처분 사유를 구성하는 두 축이 적용법조하고 사실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판례는 적용법조 부분은 빼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 부분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기준이. 이거 너무 형식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컨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를 말입니다. 뭐 비공개 사유가 1호부터 8호인가 9호까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개증에는 이게 도대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판례는 무조건 호수별로 다 잘라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내세운 이론하고 좀 일탈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판례는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기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인데 불구하고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적용법조를 변경을 한 거예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요. 이것도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청문을 만약에 거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청문 과정에서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은 청문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처분할 때 고려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판례 이론은 만약에 관철한다고 하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만 가지고 따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차피 지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어권 보장 차원의 문제잖아요. 마치 형사소송했었을 공소장 변경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런 거니까 이 처분의 법적인 측면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게 판례 이론이 수미 일관한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종료로 가겠습니다. 자, 소송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료가 되죠. 소를 취하해도 되고요. 근데 가장 흔한 소송의 종료 방법은 뭐예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거죠. 중국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겁니다. 자, 한쪽 당사자가 이렇게 없어져도 원래 소송은 뭐죠? 대립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없어지면은 소송이 종료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가장 생각하기 쉬운 소송의 종료 방법은 종국 판결의 확정이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판결의 흐르기니 판결의 종류니 이런 거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상소 기간이 도과됐다든지 아니면은 상소를 포기했다든지 하면은 종국 판결이 확정이 되겠죠.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당사자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분권주의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종료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 소의 취하죠. 소취하는 민사소송법에 있는 이론이 그대로 민사소송에 있는 얘기들이 그대로 행정소송에 관철이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한 다음에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민사소송법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배우셨잖아요. 또 쌍방불출석의 경우에도 소취하가 될 수가 있죠. 소취하 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사소송에서의 소취하하고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취소소송의 소치하고는 다소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실질적으로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소치하고 다시 소송 제기해도 되죠. 그렇지만 취소소송은요. 소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은 제소기간이 도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이 소치하는 조금 신중해야 돼요. 실무적으로. 제소기간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즉 사실상 확정되는 수가 있어요. 소치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3자의 소송 참가라든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 참가를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적으로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소치하나 상소치하에 대한 법리가 좀 독특하게 형성돼 있죠.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의 포기와 인락입니다. 자,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하는 거죠.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청구의 인락이 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포기도 문제이긴 한데 청구의 포기나 인락은 지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인정이 되는 건데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소송에서도 그러면 청구의 포기나 인락을 허용할 것이냐는 것은 마치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가 다른 소송에서 나오죠. 뭐죠? 형사소송에서 플리바긴이 가능하냐는 문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이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개인들이, 당사자들이 포기하거나 뭐 인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플리바긴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행정소송에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근데 뭐 사실은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소치하면 되죠. 아까 소치하고 제소기간 도과시키면은 비슷한 결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뒤에서는 말하는 이제 화해나 조정도 마찬가지인데요. 화해나 조정도 행정소송법 이론상 또는 실무상 안 된다예요. 화해나 조정도 안 된다는데 사실상 하지요. 사실상 실무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에요. 근데 원고하고 피고가 한 3개월이면 서로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정지 3개월이면 뭐 잘 되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화해를 하겠어요? 화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피고가 처분을 변경하는 거죠. 영업정지 3개월로 변경을 해요. 그리고 원고는요. 소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청구의 포기나 인락, 화해 조정이 안 된다 라고 설명하고 강의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의 화해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화해가 되는 거죠. 실무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조정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죠. 행정소송하고 다른 점입니다.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약간씩 다른 점들 있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소송 종료 사유로요. 원고가 사망했어요. 일단 피고가 없어졌다. 피고가 없어지는 건 소송 종료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피고 경정제도가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원고가 사망했어요. 원고가 사망했는데 일심 전속적이지 않은 거는 소송 수개를 해서 상속인들이 나타나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원고가 사망했는데 그게 1심 전속적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컨대 제가 자동차 면허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면허 처분 취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이게 항상 이렇게 취소하고 취소 이렇게 계속 옛날 그 농담 중에 뭐 유상, 무상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가 제기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슬프시죠, 벌써? 죽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한테 내 자동차가 운전면허가 상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 그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상속되겠죠. 되겠지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취하는 법원의 조치가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 종료 선언. 하나 메모해 두세요. 소송 종료 선언.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입니다. 자, 일단 판결의 종류인데요. 민사소송에 소송 판결, 본안 판결, 뭐 전부 판결, 일부 판결, 기각 판결, 인용 판결 등등등 민사소송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민사소송이 없는데 행정소송에만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사정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판결. 사정판결에 대해서는 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판결이에요. 자, 취소 판결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승소하면 취소 판결이 나오겠죠. 그죠? 자, 취소니까요. 형성력을 갖는 거죠. 자,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이 선고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형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했습니다. 그죠? 민법 총칙의 개념으로서의 형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어요. 형성은 집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자, 아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됐어요. 그러면은 그 즉시 확정이 되면 확정과 동시에 나는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판결을 받아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한테 다시 운전면허를 다시 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청이 판결문을 보고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취한 후속 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처분도 아닌 거죠. 그냥 무용한 일을 한 거죠. 판결이 선고가 됨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과 동시에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집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형성의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성 판결의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과 동시에 그 처분은 취소되는 거죠. 행정청이 법원의 뜻에 따라서 다시 취소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후속 처분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이해가 일단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4조 제1호예요. 취소소송에 관해서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변경의 의미가 문제잖아요. 변경의 의미는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을 포함하는 걸로 해석을 하지만 같은 행정부 내부에 있잖아요. 내에 있잖아요. 근데 이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취소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부 취소다. 자, 그러면은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일부 취소는 해당 처분이 가분적이다. 가분성이 있다. 나눠질 수 있는 거다.
그 처분의 일부가 특정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어요. 불가분 처분이다, 재량행위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업정지 6개월이에요. 영업정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처분이 영업정지 6개월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원 판사예요. 영업정지 3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영업정지는 재량행위잖아요. 만약에 그게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마치 재판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랑 유사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과징금 100억 원 처분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한 50억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50억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과징금 50억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자, 세금이에요. 성북 세무서장이 원고 함영호에게 과세처분 5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판단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300만 원이 맞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 기속행위니까. 과세처분은 누가 계산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조세부가처분이라든지 과세처분이죠. 국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다 기속행위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금 보험료 부과처분과 같은 것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요. 누가 계산해도 그 액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얼마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량행위단 말입니다.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분 전체를 취소하면은 행정청은 처분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처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액수를 달리해서 처분을 다시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제 응용해서요. 항상 응용 문제가 어렵잖아요. 응용 문제가 어렵죠.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100억 원을 부과를 했어요. 100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신결서를 읽어보면은 무슨 행위 때문에 100억 원을 부과했는지가 다 나와요. 네? 자, 담합행위 때문에 70억을 부과했어요. 100억 중에 담합행위 때문에 70억을 부과했고요. 부정당 거래행위 때문에 30억을 부과했어요. 재판부에서 판단해보니 담합행위는 인정되는데요.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일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분적이에요, 아니에요? 가분적이죠. 네. 그러니까 70억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수가 있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조금 더 어렵게. 자, 30억인데요. 재판부에서 생각해보니 20억은 뭐 그냥 맞을 것 같은데 10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주문을 내야 돼요? 일단 나눠서 생각해야 되죠. 이거 자체는 재량행위죠.
일부 취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취소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가분적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억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요까지만 하면 또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예요.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요, 일종 대형하고요, 일종 2종 보통하고요, 오토바이를 뭐라고 그래요? 2종 소형인가요? 2종 소형 면허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요, 일종 대형이죠. 트레일러를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걸려가지고 걸렸어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얘만 취소한 게 아니고 다 취소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종소형 뭐 있는데 오토바이를 하나 훔쳤어요. 오토바이를 훔치면, 자동차를 훔치면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이 다 취소해버렸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취득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의 경우에요. 공통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전체를 취소할 수가 있지만 그건 예외로 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컨대 2종 소형 면허만 취소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오토바이를 훔쳤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공통된 거잖아요. 모든 운전의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357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실무를 안 하실 거면 안 보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장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청구 취지죠. 청구 취지가 바로 주문이잖아요. 소장의 청구 취지가 판결문의 주문이잖아요. 자, 처분은 어떻게 특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처분의 주체,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일시, 처분의 주문이죠. 네 가지로 특정된다고 그랬죠. 처분 사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처분을 특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분을 특정하는 요소는 처분의 주체,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일시, 처분의 주문이죠. 자, 취소 소송은 형성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이에요. 아까 누차 말했습니다. 형성 판결이죠. 자, 그러면 그거를 염두에 두면은 여러분들이 소장의 청구 취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판부가 되면 주문을 어떻게 쓸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봅시다. 피고는 처분의 뭐예요? 주체죠. 피고가 처분의 주체잖아요. 2019년 3월 9일은 뭐예요? 처분 일시죠. 근데 여러분들 처분 서면에 처분의 성립 일자하고요, 그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예요? 송달된 날이죠. 처분의 성립이라고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항상 같지 않죠. 같은 수도 있죠. 우편이 뭐 빨리 가가지고 그날 바로 도착하는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원고가 왔다가 그냥 받아가는 수도 있으니까 같은 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틀리겠죠. 네? 그러면 관행적으로 처분의 성립일을 쓰는 겁니다. 처분의 일시는 처분의 관행입니다, 이건. 처분의 성립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달일이 아니에요. 송달일이 아니에요. 피고가 2019년 3월 9일, 이건 처분의 일시죠. 원고에게 한. 원고는 뭐예요? 처분의, 아까 네 가지 중에 뭐예요? 상대방이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죠.
취소하는 거죠. 처분의 주문이죠. 여기에 상위 2등급 몇 월 며칠 날 과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네 만에 들고 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처분 사유는 처분을 특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안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사유를 안 써요.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이행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확인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형성 판결이죠. 그러니까 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라가 되면 이행 판결이 되는 거잖아요. 한다가 되는 거죠. 한다가 되는 게 확정되면 그냥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구 취지나 주문을 막 쓰는, 그냥 관행이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으니까 이렇게 쓴다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론적인 서포트들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분의 주체, 피고가, 그죠? 처분의 일시죠. 2019년 3월 9일. 처분의 상대방이죠. 원고에게 한 처분의 주문이죠. 고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형성 판결이잖아요. 취소한다죠.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다. 그다음 확인 판결이요. 확인 판결은 이제 주로 당사자 소송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항고 소송에서도 무효 확인 판결하고 부작위 위반 판결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문예가 그죠? 처분의 주체, 처분 일시, 처분 상대방, 처분의 주문, 그 다음에 무효임을 확인한다죠. 확인 소송이니까. 자, 이행 판결은요. 이행 판결은 주로 당사자 소송에서 나오겠죠. 특히 이제 금전급부 소송에서 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항고 소송도 만약에 의무이행 판결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행 판결이 있을 수 있죠. 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밑에 있는 거는 그거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입니다.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예. 여기서 피고는 그럼 누가 되겠어요?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서 처분 청구되는 게 아니고요. 피고는 사업 시행자고요. 원고는 소유자겠죠. 바뀔 수도 있어요. 감액이면 바뀌겠죠. 그죠? 얼마 원이죠. 원고가 바라는 액수가 있죠. 예컨대 10억이면 10억인데 재결서에는 7억만 돼 있어요. 그러면 3억 차액. 증액 소송이니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이거는 날짜는 주에 보시면은요. 이 수용일이 있죠. 수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급하라죠. 이행 판결이라서 그래,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정 판결이에요. 이거는 민사소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행정소송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행정소송에서만 있는 일이다. 자, 어떤 거냐면요. 처분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원고의 권리가 구제가 되잖아요. 근데 처분을 취소하면은 너무나 큰 공익이 공익이 침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과 같은 경우는 대세효잖아요. 대세효이고 처분이 한번 발령이 되면 이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해서 단랑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큰 공익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물론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 자체도 공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견딜 수 없는 더 큰 그런 공익이 침해되는 수가 있어서 민사소송에는 없지만 행정소송에만 인정되는 판결이 사정 판결입니다. 즉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정 판결이다.
뭐하고 긴장관계가 있어요? 법 취지의 원리하고 긴장관계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 사전 판결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취소 소송이어야 된다. 자, 무효확인 소송에까지 사전 판결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청구 인용 판결의 선고가 예컨대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현저히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판결이 원칙이겠어요? 드문 일이겠어요? 드문 일이죠, 드문 일. 자, 그럼 판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먼저 3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판례의 태도인데 판례의 판단 기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기존의 사실상태의 존중, 위법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손해의 정도, 그 전부 방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판례의 기본 태도인데요. 그 밑에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써놓은 판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사전 판결이 선고된 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리고 부정한 예를 제가 하나를 썼어요. 부정한 예가 적어서 하나를 썼을 거예요? 아니죠. 부정한 예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를 쓴 거고, 인정된 예는 거의 4개밖에 없어요. 인정된 예는 거의 4개밖에 없습니다.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요 4개예요. 요 4개인데 앞에 3개는 뭐냐면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문제였어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문제였어요. 자, 사전 판결은 일단 사전 판결은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입증 책임을 행정청에서 져야겠죠. 그죠? 그리고 공공복리가 엄청나게 현저하다. 침해가. 그거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예. 자, 사전 판결을 하고 싶어요. 법원에서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전 판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원고에 대한 구제 방법도 같이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에 대한 구제 방법도 같이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에게 성명권을 행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특정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사전 판결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지만 공익상의 이유로 기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은 위법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성을 주문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재례를 한번 보시죠. 뭐 첫 번째 게 이제 아주 단순한 거고 두 번째 게 약간 복잡한 건데 첫 번째 거로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전 판결은 기본적으로 기각 판결의 일종이 있잖아요. 피고가 2019년 4월 3일 원고에 대하여 한 무슨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선언해줘야 돼요. 소송 비용은 패소 판결이니까 원고가 원래는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판결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항소는요. 원고도 패소한 거고 피고도 패소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고도 항소할 수 있고 피고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판결만 선고하는 게 아니고요. 구제 방법 청구도 같이 병합해서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재해시설의 설치라든지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원고, 피고 모두 할 수 있다. 아까 설명한 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